안녕하세요. 매달 짝수째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에 고려대 안암동에서 하고 있는 토요 세미나에 양자역학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 그 회원들에게 양자역학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유명한 강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켈빈의 강연이었는데요. 켈빈은 영국 사람이고 19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때 20세기가 들어가는 초입에 어떤 강연을 했냐면 19세기 물리학 현황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19th Century Clouds of the Dynamical Theory of Heat and Light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 빛에 관한 동력각정 이론의 19세기의 클라우드, 구름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건 어디서 했냐면 왕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왕립연구소는 18세기가 되면서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 발전한 기초과학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연구소로 시작을 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건 패러데이가 그 왕립연구소에서 이제 대중 강연을 들으면서 아주 형편이 어렵던 그런 패러데이가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큰 물리학자로 대성공한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립연구소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중 강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강연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당시 물리학이 완성 단계다라고 평가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지 물리학이 완성이 됐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남아있는 문제점은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과 같은데 그게 흑체복사 문제하고 에테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마치 맑은 하늘에 낀 구름과 같다 하는 거였죠. 그건 어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당시의 물리학이 하도 강력하니까 이거 지금 당장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바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물리학은 어떻습니까? 뉴턴의 역학으로 대변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대변되는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바로 기본 법칙이었고 기본 법칙이란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 모든 자연현상이 왜 성립하는지를 다 설명하는 그런 거였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자연현상이 복잡하니까 계산이 좀 어려워져서 그 계산이 잘 안 끝나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 자연현상에 대한 문제는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강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구름과 같은 두 가지, 이 hit과 light에 대한 흑체 복사와 에테르는 이제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20세기에 와서 물리학이 새롭게 이제 시작된 대표적인 그걸 대표하죠. 그래서 흑체 복사는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을 대표하고 에테르는 바로 상대성 이론을 시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뭔가 잘 안 풀린 그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의 그 여러 가지 그 단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0세기 물리학,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게 맞냐면 바로 빛, 그리고 빛은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알려져 있죠. 바로 이 전자기파가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전자기파가 문제가 됐던 것은, 빛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이게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파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매질이 있었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변화가 이동하는 것인데 그 변화를 이동시키는 그 주체가 바로 매질이었죠. 그 주체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빛도 반드시 그 주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그 매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에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계를 바꾸어 진행하는 현상인데, 이건 매질이 이동시키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 자체가 이동시키는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자체 어떤 성질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유도되고,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유도되는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대해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뭐 자석 하나를 흔들면 그러면 자기장이 바뀌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바뀐 자기장이 전기장 만들고 바뀐 전기장이 자기장 만들고 해 가지고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행돼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이 전자기파는 횡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자기 유도라는 이 성질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 자체의 성질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다른 매질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에는 매질이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빛의 매질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빛의 매질은 우리 빛의 매질이 라고 처음 했을 때는 빛을 이동시키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전자기파의 매질이라고 하면 그냥 전자기파가 진행하는데 거기에 놓여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자기파의 매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자기파를 파동과 이제 오인했던 것은,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파동의 성질 중에서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파동의 중요한 특징인 간섭과 회절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우연히 간섭과 회절 현상을 역학적 파동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다는 것 뿐이지, 이거는 역학적 파동과는, 역학적 파동은 뭐가 있습니까? 줄을 흔들면 움직이는 거라든가, 수면 위를 수면에다 돌멩이를 턱 던지면 움직이는 거라든가, 또는 소리가, 음파가 전달해 나간다든가, 또는 지진이 전달해 나간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역학적 파동인데, 이 전자기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파동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을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적 파동,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건 전자기적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에서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전자기파가 물질과, 우리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그것이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그 빛이 우리 시신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것이죠. 전자기파 중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도 있죠. 이렇게 전자기파는 진동수, 그러니까 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광속인데, 광속은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죠. 진동수의 성질, 그러면 그게 파장의 성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또는 파장에 따라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게 전자기파라는 걸 알기 전에 이미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전자기파 현상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진동수별로 펼쳐놓은 띠가 바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간단하게 가시광선만 펼쳐놓은 것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지만, 전자기파 전체를 펼쳐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르게 붙었는데, 사실은 이건 다 똑같은 건데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1초에 몇 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또는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으로 볼 것 같으면 감마선은 0.01 나노미터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가시광선은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마이크로파는 센티미터 정도이고, 라디오파는 1m 정도인 그런 파장을 갖는 이런 전기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빛을 넓은 의미 그리고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이용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전자기파 전체를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이게 전부 다 빛이다.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좁은 의미로는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좁은 의미도 또 스펙트럼으로 펼쳐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진동수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무지개색이 나타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특히 뜨거운 기체 같은 데서 빛이 나옵니다. 또 태양에서도 빛이 나오죠.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여기에 이런 사이가 띄어짐이 없이 계속 빛의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죠.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띄엄띄엄한 선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가시광선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진동수에 따라서 또는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무지갯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나눠 놓은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뉴턴이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뉴턴이 편이상인 것을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파가 양자역학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가장 시초는 내가 생각할 때 이 키르요프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키르요프는 우리가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냐면 전기회로에 적용하는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기회로의 가지마다 전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데 키르요프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이 키르요프 법칙은 사실은 전자기의 기본 법칙은 아니죠. 전자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면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르요프 법칙은 그냥 이 클레버하게 깜찍하게 그 전류를 그 회로가 있으면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그 복잡한 회로의 한 가지 한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내는데, 아주 키르요프 법칙만 제대로 이용하면 어떤 회로에서도 전류를 찾아낼 수가 있는 이런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키르요프가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은 전기회로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분광학과 흑체복사 이론 등의 물리학에 크게 공헌을 했는데, 이분의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을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 프로이센 뭐 이런 데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콰니 히스베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는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업적이 바로 뭐냐면 분재는 화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분광기를 함께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번이 바로 이제 수소마다 기체마다 뜨거운 기체에서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광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원소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마다 나오는 빛에 있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아주 고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소가 있으면 이건 새로운 원소구나 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흑체 복사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건 이제 곧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르요프와 같이 분광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화학자 분재인데, 분재는 화학 분야에 많은 공헌을 남긴 화학자이고 이제 유명한 발명가가 되겠습니다. 우연히 키르요프하고 같은 대학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같이 역임하면서 같이 키르요프와 공동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키르요프하고 스펙트럼 분석법을 개발해서 여러 원소를 이제 발견하는 데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재인과 함께 분광계를 발견했는데, 이 분광계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스펙트로스코프 분광기라고 하는 것인데, 분광기의 기본 구자는 바로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의 한쪽에 빛을 보내가지고 그 빛이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는 걸 관찰하는 그런 것이죠. 이 분광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명을 했냐면, 여기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을 갖는 선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획기적인 발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1860년에 발견한 수소선이었습니다. 뜨거운 수소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4개의 선이 있는데, 이 4개의 선은 수소면 어디에 있는 수소선이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태양의 구성 물질이
수소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많은 별이 전부 다 거기서 수소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4개의 수소선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처음 단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당시로는 이 양자역학은 원자 내부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당시로는 원자 내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하고 도대체 왜 원소가, 뜨거운 기체가 이렇게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4개의 수소선이, 이제 이 수소선의 파장이 있습니다. 이 파장이, 이 특별한 값의 파장을 갖는 것이 항상 이제 이상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발머라고 하는 이제 여자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스위스에 있는 수학선생님이 나옵니다. 이 수학선생님이 열심히 수학선생님을 했는데 거의 회갑이 될 무렵에 무엇을 발견을 하냐면 바로 이 수소선, 4개의 수소선의 선 스펙트럼을 재생할 수 있는, 그걸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듭니다. 식 하나 가지고 4개의 수소선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0세가 넘어서 그 파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이게 경험식 하나 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 발전으로 이어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이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래서 대학교 교수도 됐었죠. 그리고 발머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달의 분화구 중에 하나에다가 발머의 이름을 붙였고, 소행성에도 이제 발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수소선 파장을 보겠습니다. 이 4개의 수소선 파장은 이건 이제 오늘 알려진 것인데, 나노미터는 이건 길이의 단위죠. 1m에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되겠어요. 이런 나노미터 단위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죠. 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고 그다음에 점점 짧아집니다. 근데 1885년에 우리 이 발머가 공식을 하나 발표하는데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n에다가 3, 4, 5, 6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n제곱 마이너스 2제곱 했으니까 요거 양수가 되려면 n제곱이 2보다 더 커야 되겠죠, n이. 그래서 여기다 3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저기 비례상수를 요 값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날 지금 만든 아주 정확한 값이라고 한다면, 요 값 n은 3을 집어넣으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계산했더니 바로 6, 5, 6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세 자리가 맞추죠. 그리고 n은 4를 집어넣었더니 또 세 자리가 맞춥니다. 그리고 n을 5를 집어넣었더니 4자리 맞추고, n을 6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4자리를 맞추는데, 왜 이게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간단한 식이 이런 파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당시로는 수수께끼였던 것이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더 이제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웨덴의 이제 그 분광학을 연구한 리드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머 공식을 일반화한 리드벨이 공식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룬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고 수학 강사로 있다가 물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 발머 공식을 일반화했습니다. 그리고 원자 물리학 중에 중요한 기본 상수 중에 류드베리 상수는 이제 발머 공식을 일반화한 데 있는 상수인데, 그걸 경험적으로 이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류드베리 공식과 류드베리 상수가 보호가 수소 원자 모형을 수립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기여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부터 원자 내부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류드베리 공식을 또 잠깐 이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발머 공식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에 역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역수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n제곱 2제곱을 앞으로 빼냈어요. 이게 n제곱 2제곱 앞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게 2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요 2자리를 다른 n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n1제곱분의 1 빼기 n2제곱분의 1 하고서 여기에 이제 요 비례상수, 그 비례상수는 요게 되겠죠. 여기다 요 2가 이제 2까지 합해서 요게 되는데, 그럼 요 n제곱은 여기서 지워지니까 b분의 4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요 상수가 되는데, 요걸 류드베리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n
N1과 N2에 N2보다 더 큰 N1을 대입해가지고 많은 숫자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는 N1이 더 작아야 되겠죠? N2보다 더 작은 N1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서 발모 공식뿐 아니라 다른 많은 파장들이 나오는데, 이제 발모 공식에서 나오는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장이라고 한다면, 이 파장들은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 또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까지 전부 나오는데, 그래서 뜨거운 수소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그 파장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이 앞에 있는 상수값을 이렇게 나노미터 인버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을 대입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정확히 구할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문제가 양자역학을 나오게 만든 하나의 단서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아까 얘기한 흑체 복사였습니다.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방사선과 복사선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뭘 얘기하냐면, 이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에너지는 뭐든지 다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많이 들어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 자연방사선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저절로 나오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고, 베타선은 전자고, 감마선은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거 잘 알려져 있죠.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자핵에서 나오는데,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 들어있는 데서 다른 게 나오지 않고 헬륨 원자핵이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마선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방사선 배울 기회가 있다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항상 요것만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는. 이걸 자연방사선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전자기파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선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방사선은 쪼여졌더니 물질이 이온화되더라 하는 게 전리방사선이 되겠어요. 이런 전리방사선은 에너지가 좀 큰 방사선이겠죠. 전자기파로 하자면 진동수가 큰, 파장이 짧은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 수 있는 방사선으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전리 방사선이 있는데, 비전리 방사선은 그 물질에 쪼여주더라도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지 않는 방사선이고, 이건 이제 감마선, X선을 제외한 다른 전자기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파되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사선이라고 부르는 건 이것과 뭐 다른 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을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복사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선 중에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적외선이 대표적입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사선을 영어로 얘기하면 방사선은 전부 다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사선은 레디에이션인데, 자연 방사선은 내추럴 레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전리 방사선은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비전리 방사선은 논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사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멀 레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복사선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레디에이션 중에 하나인데, 복사선이라고 하면 열 전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선 중에서 열 전달을 강조할 때 복사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열 전달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열이 뭔지, 또 열의 이동 방법에는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열은 대상이 뭐냐면 연력학적 계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구성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구성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할 때 그걸 갖다가 연력학적계라고 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운동은 어떠냐면 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안에 구성입자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입자들 하나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듬으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큽니다. 2분의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조그만 운동 에너지를 다듬으면 굉장히 큰데 물체 전체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구성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더했는데 그 더한 구성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전체 물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크면 그 차이가 바로 열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물체가 전혀 이동하지 않는 그런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 합이 바로 열 에너지다. 무질서한 운동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구성 입자들은 운동하지만 그 개의 질량 중심은 이동하지 않는 걸 이제 얘기하고, 열 에너지는 바로 그런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 합인데,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열이 있다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도가 있죠. 여기 세 젓가락이 있다면 이 세 젓가락 자체는 이동하지 않는데 세 젓가락을 구성하는 분자들, 그 분자들이 또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체의 분자는 특징이 뭐냐면 그의 평형점은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무질서하게 이동하죠. 그랬을 때 그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전달돼 나갈 때 이걸 전도로 이동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면, 뜨거운 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그러면 무질서한 운동이 이쪽으로 운동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면 가벼워지니까 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물질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와 액체가 이제 움직일 때 이 대류에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젓가락도 없고 공기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에 따스한 빛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사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열운동하는 놈이 전자기파를 내보냅니다. 그게 복사선이죠. 그래서 요거 물질하고 관계없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흡수되면, 내 손에서 흡수되면 내 손을 구성하는 분자들을 또 무질서하게 운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에서 복사선을 내보내고 그 복사선이 다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복사선이다. 이렇게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이제 흑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열 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의 열 에너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 합인데 이때 열 에너지와 온도가 중요한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체 구성 입자 하나당 평균 열 에너지가 바로 온도에 비례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입자의 수로 나누면 하나당 평균 열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물체의 온도인데,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낮은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하냐? 접촉시키면 그때 무질서한 운동은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지만 알자 이동은 뭐냐면 한쪽으로 5만큼 이동하고 다른 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5만큼 이동한 쪽으로 2만큼 더 이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알자입니다. 그 알자 이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열역학체 2법칙이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열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열평형이 있다면 두 물체에서 열이동이, 알자 열이동이 없을 때 두 물체가 열적으로 평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자 열이동이 없으면 어떨 때 알자 열이동이 없겠습니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알자 열이동이 없겠죠. 그래서 열평형의 조건은 온도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물체에서도 열평형이 있습니다. 우리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 한쪽을 가열하면 바로 가열한 쪽은 더 뜨겁고 거기서 먼 쪽은 좀 이제 덜 뜨겁겠죠. 근데 가열하는 걸 멈추고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이 이동해 가지고 이제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물체 내부에서 알자 열 이동이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물체 내부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온도가 다 같다라고 할 때 열평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흑체 문제가 나옵니다. 흑체는 영어로 블랙바디가 되겠습니다. 블랙바디를 이제 번역한 것이 흑체인데, 흑체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빛을 쬐어주면 어떤 것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가 어떤 색이라고 한다면 우리 진동수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한 그런 백색을 쪄주더라도 거기서 어떤 색을 반사시키면 그 반사시킨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죠. 근데 이
까만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없습니다. 까만 색깔은 반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다 흡수하는 거. 이게 바로 흑채인데, 이 흑채는 사실은 물리 용어고 검정색 물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채 중에서는 모든 이제 빛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이 흑채도 흡수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빛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흑채도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별 같은 거,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거, 이건 이제 대표적인 흑채인데, 또는 뜨거운 샘물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인 흑채인데, 이것들이 색깔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흑채 공부하면서 조금 더 다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채의 성질은 어떠냐면, 같은 온도로 열평인 흑채의 경우,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채가 있는데, 흑채의 모든 부분이 열평형을 이루어서 온도가 다 같으면, 그러면 그때 흑채 복사 곡선은 그 흑채를 만든 재료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흑채의 성질이고, 이게 바로 키리요프가 아까 선스펙트럼을 발견한 키리요프가 이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키리요프의 흑채 복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흑채 복사 곡선이 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파장이고, 저기가 이제 그 나온 빛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빛의 세기를 색깔별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기 가운데는 이제 가시광선 여경이니까 색깔이 있지만, 이쪽이나 저쪽은 색깔이 없죠.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더라도 진홍수별로 그 세기를 볼 것 같으면, 그 세기가 이렇게 이런 곡선을 이루는데, 이 곡선은 그 흑채가 평형됐으면, 열적 평형을 이루었으면, 다시 말하면 온도가 딱 하나면 온도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도가 같으면 흑채 복사 곡선의 모습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키리요프 흑채 복사 법칙인데, 19세기 학자들은 사실은 뜨거운 물체가 내보내는 복사파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물질마다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리요프가 이걸 실험에 의해서 흑채 복사 법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열평형을 이룬 물체의 복사파 세기의 파장 분포는 물체의 재료에는 상관이 없고 오직 물체의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게 1859년에 학술회에서 발표하고 1860년에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흑채의 온도 분포의 그 세기는, 이건 온도가 정해졌을 때 흑채 복사 곡선의 모형은 온도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건 뭔가 간단하게 그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곡선을 맞추는 공식을 찾는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켈빈 경이 맨 앞에서 얘기할 때 두 개의 클라우드라고 얘기했을 때 흑채 복사 관련 문제점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흑채 복사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19세기 말까지 나온 식 중에서 빈의 공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빈의 공식은 저 점선인데, 파장이 커지면 이게 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파장이 작은 데서는 잘 맞추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못 맞추고, 파장이 더 큰 쪽은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게 빈의 공식은 이제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람다 5승하고 여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요게 이렇게 비례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또 잘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일리 진의 공식이었습니다. 레일리 진스의 공식. 이건 1900년에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람다 4승에 비례하니까 이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 꼭대기에서는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이 흑채 복사 곡선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19세기 말 바로 켈빈 경이 언급한 그 고전역학으로 고전 물리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빈 레일리 진스를 잠깐 소개하면, 빈은 이제 그 독일의 물리학자였는데, 이 흑채 복사에 대한 연구로 1911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고, 빈의 법칙, 여기에도, 이제, 빈의 근사공식, 이런 흑체복사 옥선에 대한 빈의 근사공식, 뭐 이런 여러 가지 흑체복사에 대한 그런 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일리 진스의 레일리가 있죠. 레일리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요건 아주 여러 가지, 하늘이 파란 이유, 뭐 이런 것도 빛의 산란 때문이다라고 해서 설명한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190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르곤을 발견했는데, 이 아르곤 발견도 물론 분광학으로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 이제 졸업하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벤디시 연구소의 회장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산란이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한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스도 또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 이제 레일리 진스 공격을, 법칙을 이제 같이, 레일리하고 같이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던 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누구에 의해서 해결이 됐냐면 플랑크에 의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흑체복사 공식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바로 양자역학의 출발을 알리는 에너지 양자화 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 개념을 발견해서 물리학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음악의 재능이 있어서 사실은 음악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면서 물리의 그 뉴턴역학에 너무 감명을 받고 물리학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체복사 공식을 유도했는데, 그래서 양자화 조건을 만족했는데, 그 뒤에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치에 정한,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들면서 유태인들을 박해할 때, 이 사람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기도 그런 사람이고, 독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물리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하면 독일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플랑크가 식 하나로 이제 흑체복사 공식을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플랑크의 흑체복사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람다가 파장이죠. 람다가 아주 작을 때는 빈의 공식이 됩니다. 람다가 아주 작을 때는 어떤 근사식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람다가 작으면 익스포넌트, 2의 몇 승하는 익스포넌트가 작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여기 이런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빈의 공식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5승분의 1하고 이렇게 빈의 공식이 돼서 이게 빈의 공식, 람다가 작을 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람다가 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는 익스포넨셜이 있는 이 x가 여기 작아지면 어떤 근사 공식을 쓸 수가 있냐면, 2의 x 쓰면 1 더하기 x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람다가 이제 크면 여기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사식을 쓰면 여기다 고근사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1이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데, 그거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레일리 진스 공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람다가 작으면 빈의 공식이 되고, 람다가 크면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흑체복사 공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걸 생각하고 이걸 유도했습니다. 그걸 생각하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흑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흑체에서 빛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질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 물질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당시에 물질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다시 말하면 원자나 분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원자 분자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공이 있고,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다면, 요 조그만 구멍으로 만약에 빛이 들어간다면, 요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여기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 안에 이제 큰 동공이 있다고 하고, 그 동공은 빛을 흡수하지 않는 반사하는 물체라고 한다면, 그 빛이 여기서 돌아는 다니겠지만, 여기로 다시 나오기는 힘들겠죠. 근데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여기 딱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흑체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흑체에서 나오는 빛은
쪼여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한 빛이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는 쪼여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빛 중에서 많이 있는 빛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 열적 평형을 이루면 이 안에 빛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을 이룰 때 이 안에 빛의 분포인데 그 빛의 분포는 무엇을 특징으로 해서 빛의 분포겠습니까? 바로 빛의 진동수를 특징으로 해서 빛의 분포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어떤 진동수의 빛이 있다면 그 진동수의 빛의 양이 있는데 그 에너지의 양은 어떻겠습니까? 연속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어떤 진동수 F가 있는 양이 있을 때 그 양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한다고 하고 그 양을 조금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이 있으면 이걸 불연속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계단처럼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H를 요 간격 구간을 나중에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렇게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연속적인 걸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 구간을 충분히 작게 하면 완벽하게 0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벌써 충분히 맞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알려진 통계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통계 법칙을 이용을 했냐면 자 여기에 빛이 HF라는 그런 덩어리를 줘가지고 HF가 1만큼 있고 2만큼 있고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번째 구간의 에너지는 HF의 n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통계학학이 뭐냐면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발생할 확률은 무엇에 비례했냐면 열 평형 상태에서 그 온도를 T라고 하면 KT분의 그 에너지, 이게 바로 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거기에 있는 확률에다가 에너지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확률을 다 더한 것을 나누면 바로 이제 평균이 되는데 바로 요걸 갖다가 다 더하면 그게 등비수열을 더한 게 됩니다. 이 등비수열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동수였으니까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요걸 갖다가 노멀라이즈 시켜서 여기에 규격과 상수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플랑크의 흑체복사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흑체복사 공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흑체복사 공식에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양자 공식을 이렇게 얻었으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요거 발표한 다음에 요 H를 이제 0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만족하려면 이 공식으로 이런 걸 만족하려면 H가 어떤 딱 한 가지 값에서만 요거하고 딱 맞지 H가 변하면 특히 H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H가 0으로 가는 효과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람다가 커지는 효과하고 똑같죠. 그러면 다시 레일리 진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값에서만 이걸 성립하는데 그 특별한 값을 찾았더니 바로 이런 값을 찾아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아주 작은 값인데 이걸 플랑크 공식, 플랑크 상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랑크 상수가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에너지를 나눌 때 이 에너지의 간격을 그 진동수에다가 H보다 더 작게 나누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작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 양자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양자화 공식을 이제 플랑크가 발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의 흑체복사 공식으로부터 플랑크의 상수를 발견하고 에너지 양자화 공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플랑크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에너지 양자화 공식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뉴턴역학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HF의 배수로만 변한다고 하는데 그건 뉴턴역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운동 에너지는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자전거의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야지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팍팍팍팍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플랑크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내가 지금 흑체복사 공식은 이런 이상한 관계 식을 가지고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라는 이상한 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것이다.
언젠가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플랑크 예상과는 달리 E는 HF는 흑체 복사 공식에서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원자와 관련돼서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건 꼭 필요한 그런 진리가 됐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에너지 양자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하는 건 당시로는 도저히 미스터리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계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원자였습니다.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고 있었지만 개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란 어떤 거였냐면 더 나눌 수 없는 존재를 원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토무스는 나누다고 어는 부종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원자가 있고 그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내부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은 알 수 없고 신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9세기까지의 원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면서 원자가 있고 그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 각각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자를 쪼개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주기율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러시아 대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당시에 원소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원소들을 원자 번호 또는 원자량 순으로 쭉 나열하는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비슷한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빈 칸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빈 칸들의 원소들이 그 옆에 있는 성질과 비슷한 성질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서로 다른 원소들이 원소 내부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자 내부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 원자를 쪼개보지 않고서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가 발견된 것이죠. 전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톰슨은 1906년에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실험실 이름이 캐번디시 연구소인데 그 캐번디시 연구소를 맥스웰, 전자기학을 통합한 맥스웰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대 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아파가지고 일찍 은퇴해서 죽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레일리 진스 법칙한 레일리 경위가 있고, 3대가 바로 이 톰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의 원자핵을 발견한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하게 되는데 1897년 음극선을 보이는 그런 관이었죠. 그 음극선 관인 크룩스관을 통해서 원자를 발견했고, 전자를 발견했고, 이 전자의 질량이 수소 원자보다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건 원자 속에 있는 입자일 것이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은 당시에 알려준 그 선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를 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40년에 83세로 사망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뉴턴이 이제 최초로 여기에 이제 안장됐었죠. 이제 그 옆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더포드는 톰슨 아래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당시에 새로 발견된 방사선을 연구했습니다. 그 방사선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게 바로 알파선인데 이 알파선을 가지고 원자 속을 통과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원자 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를 일렬로 쫙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렬로 하는데 가장
가장 편한 이제 물질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얇게 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알파선이 발생한 방사성 물질에서부터 알파선이 나온 걸 여기를 보내가지고 여기 이게 이제 지하실, 맨체스터 대학의 지하실에 있는 실험실에서 했습니다. 거기 이런 게 있으면 그 지하실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알파선이 부딪히면 거기서 빛이 번쩍이는 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아 저기서 빛이 번쩍여요, 저기서 빛이 번쩍여요, 이런 실험을 한 거죠. 그 실험을 누가 했냐면 마스덴이라고 한 사람이 했습니다. 러더포드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 온 사람이었는데 마스덴도 그 러더포드하고 똑같은 장학금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 밑으로 갔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은, 이 실험은 이제 실험하기가 어렵고 막 눈이 아프고 하니까 러더포드는 직접 하지 않죠. 마스던이 했는데 20살짜리 마스던이 하면서 이 알파선이 여기서 번쩍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번쩍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만 개쯤 가면 서너 개가 여기서 번쩍하는 거죠. 여기서 번쩍하는 것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마스덴의 실험 결과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에 웬만한다면 야 너 헛거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알파선이 여기서도 보인다고 하는 건 바로 전기력 때문인데 그 전기력이 굉장히 크려면 그러면 전하와 전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톰슨의 원자 모형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퍼져 있으면 이렇게 큰 힘이 나올 수 없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힘이 나오려면 그 양성자들이 원자 전체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로 좁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계산했죠. 그래가지고, 양전하들이 모여있는 그 덩어리, 이걸 바로 원자핵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마스덴은 이때 이제 원자핵 발견에, 실험에 큰 이제 공헌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스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으면, 이 마스덴은 그때 학위를 마치고 바로 뉴질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돌아간 다음에 어땠냐면, 빅토리아 대학 교수를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과학사업 연구의 초대 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마스덴의 이름을 딴 연구소 있고 마스덴 상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더포드는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뉴질랜드 이민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톰슨 아래서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약혼자가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박사를 받은 다음에도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취직 자리가 있었냐면 캐나다에 있었는데 당시로는 캐나다는 아주 변방이었고 과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여기 가가지고 결혼해야 되니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러더포드는 아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이제 자리가 생겨서 맨체스터 대학으로 부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캐번디시 연구소로 와가지고 캐번디시 연구소에 톰슨의 후임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회전한다고 하는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제자들이 많은 노벨상 물리학자들을 그렇게 수상했는데 이 방사능 물질을 많이 만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66세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여기 이제 그 장파열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술하다가 바로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뉴턴과 톰슨 옆에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회전하는 것인데 이게 전자를 회전시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양전하가 여기에 가운데에만 있다면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겠죠.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려고 돌았는데 전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그 러더포드 원자 모형도 이 전자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회전을 하면 전자기파를 발생합니다.
여기 송신 안테나가 있는데 이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이유는 전자가 여기서 회전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송신 안테나의 경우에는 동력원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보충받는데 원자에 있는 전자는 회전하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선형을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내보내니까 이게 바로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100번 오는 동안면 그 진동수가 100인 100Hz인 그런 전자기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꾸준히 전자기파를 내보내야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물질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자기파가 보통의 경우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실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 모형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원자 속에 전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선 스펙트럼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흑체 복사에서 에너지 양자화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를 발견하고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 전자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런 원자 모형이 선 스펙트럼의 그 파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됐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큰 이제 그 과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13년에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세 가지 가정을 합니다. 세 가지 가정은 당시의 실험에서 관찰되는 것. 그 원자핵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도는데 궤도마다 안정된 궤도가 있다. 거기서는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자기파를 반드시 내보내야 되지만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 전자기파가 나오느냐? 이거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의해서 한 에너지 궤도에서 다른 에너지 궤도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그 차이를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맞는 진동수로 전자기파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정된 그 에너지 궤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각운동량이 이 플랑크 상수와 관계된 NH바라는 이런 걸로 정해진 이런 에너지 궤도만 허용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여기에 전자에다 뭘 적용했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왔냐면 류드베리 공식하고 류드베리 상수가 바로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류드베리 공식과 류드베리 상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이용해서 이걸 바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류드베리 공식과 류드베리 상수가 이건 원자와 관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자를 설명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들이 왜 성립해야지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됐죠. 그래서 1913년이 되면서 원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방향이 생겼습니다. 뭔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25년에 양자역학이 나와요. 하이젠베르크의 첫 번째 양자역학 논문이 1925년에 나오니까 12년 만에 원자 내부에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